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그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디지털 뉴딜로 이렇게 방향을 처음에 잡았었어요. 그러다가 그 경남도에서 이렇게 이제 그린 뉴딜도 같이 하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포함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학답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나온 그린 뉴딜의 방향을 보면 사실은 그린이라기 보기도 좀 어렵고 뉴딜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뉴딜이라고 했을 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들 맞죠, 그죠? 뉴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뉴딜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뉴딜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뉴딜이라는 거는 딜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다루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협상의 측면도 있는데요. 문제를 다룬다라는 거는 1930년대 그 누구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을 때는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적 정책과 동시에 그러니까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테네시 강 유역 개발 뭐 이런 게 해서 공공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켰다고 하는데 별로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불행하게도 대공황을 이렇게 극복하고 전후의 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압니까? 대공황 극복과 전후의 경제 성장의 토대. 나중에 자본주의 역사를 강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다른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사실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을 거의 쑥대밭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건설하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데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최근에 위기도 전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까지 많이 나와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뉴딜이라고 하는 거는 그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반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을 거의 준혁명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보장해요. 실질임금의 성장을. 그리고 노조를 정책의 파트너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변화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서 전후의 사회적 관계에서 노사의 세력 관계를 균형을 맞추는데 결정적인 역할,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위기를 붕괴시킨 게 바로 투기자본의 힘이었어요. 그 당시 모건과 같은 대표적인 투기자본인데 이 투기자본들이 뉴욕 엄청나게 투기를 하면서 뉴욕 증시가 1929년도에 붕괴되거든요. 12월 달에 붕괴가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바로 뭐냐면 요즘식으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행 하면은 뭐 여기 부산은행, 그 다음에 국민은행, 농협 이런 데 은행이잖아요. 그죠? 이런 은행들은 예대 업무, 예금을 받아서 대출만 하도록 딱 만들고 뭐는 못하냐면 보험이라든가 투자상품들, 특히 주식과 관련된 투자상품들은 아예 못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그 기관들한테는 뭐만 하냐면 주식 거래만 중개하도록 했어요. 요즘에 미래에셋이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최근에 뭐 옵티머스 펀드 뭐 이런 문제 나왔잖아요. 이건 전부 다 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엄청난 금융 투기를 하는 건데 2009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1%들의 그 금융위기를 이끌어냈는데 1%의 부만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으로 붕괴되는 것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거의 무상으로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1%들은 다 부자가 더 됐습니다. 알겠죠? 미국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사회적 우리 경제가 뭐 재벌 중심의 경제, 그 다음에 또 석탄 중심의 어떤 그 발전 체제, 그리고 성장 위주의 정책들, 수많은 모순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적어도 뉴딜이라고 하면 그러한 모순들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정도의 근원적인 어떤 발자국들을 만들어내야 뉴딜이라고 할 정도의 내용이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그 정부가 발표한 뭐 디지털 뉴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와 관련된 그 정책적인 변화는 아주 미세한 수준. 그러니까 VIP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일단 지시가 내려왔고 청와대에 오더가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기재부가 그냥
몸집만 끄적거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냉정한 전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보면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줌으로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유튜브에 나가는 그런 건 아니죠. 페이스북 나갑니다. 페이스북에 나가면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왜냐면은 고용돼 있는 위치라다 보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데 그런 점들을 보면 그거는 의사결정 관계에서 진짜 그 기재부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조금 하면서 그냥 이름만 뉴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모순들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들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서 어쨌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했고 방향을 틀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큰 개입의 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싫어하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그린 성장 이런 얘기했죠. 녹색 성장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그린 뉴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뉴딜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위기를 처방하는데 즉 경제 성장의 모형을 뭐를 통해서 그린 산업을 통해서 성장시키겠다라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발표도 사회적인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 저감이라든가 이러한 실질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없고 다 성장 정책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명박 정부 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다른 점은 이명박 정부는 그린 뉴딜 하면서 핵심적인 정책을 뭘로 쌓았냐면 원전이었죠. 원전 발전을 하죠. 그리고 사실 원전은 뭐는 안 하는 겁니까? 탄소 배출은 안 하죠. 위험은 안지만 그래서 원전을 매개로해서 가는데 물론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된다 해서 많이 싸웠던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 빼고는 얼마만큼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 진전을 하기 위한 워낙 그 석탄 발전과 현존하는 시스템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많은 집단이 어딜까요? 기업과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 에너지 가격을 싸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거기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석탄 발전으로 오는 에너지 공급 가격을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고 다르게 말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혜택을 보고 있고 우리 양산에 있는 공장들도 대부분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바꾸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지불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쓰는 재화의 양, 실질 소비량은 줄어들 겁니다. 그걸 감당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면 사회적 저항이 크니까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성장도 이끌어내면서 그 환경체제, 그 에너지 체제와 산업체제를 전환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뉴딜이라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 전체 흐름들에 대해서 앞부분에서는 조금 빨리 하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적인 얘기가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프를 많이 넣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선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림으로 보면 오늘 할 얘기는 어쨌든 요것만 보면 이게 세계 자본주의의 그림인데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그림인데 요 1982년도 80년대를 대부분 신자유주의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자본주의의 이게 이윤율인데 이윤율이 딱 떨어지니까 떨어졌을 때 1980년대가 되면 그 뉴딜이라고 하는 1930년대 이후에 미국과 서유럽에서 만들어 온 복지국가 체제 있잖아요. 그죠? 흔히 그걸 전후자본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전후자본주의를 만들었던 거의 많은 사회적 제도를 해체하고 그 경제를 자유화시키고 개방화시키고 그리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방식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하는데요. 요 이윤의 그림을 보면 빨간 선은 실물 경제이고 요거는 금융이 포함된 가공자본이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생산성과 상관없는 부분인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뭐냐면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은 수익보다 금융이 포함된 부분이 더 수익성이 높죠. 그죠? 이걸 금융이 주도하는 경제 국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금융 주도적 축적 국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결과로
금융이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가 2009년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이후에 다시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죠. 그죠? 이제는 실물 경제가 중심이 되고 금융이 갖고 있는 수익성은 많이 약화됐습니다. 이게 금융자본주의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과 실물을 장악하는 자들은 중첩돼요. 예컨대 실물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 대표는 주식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 요 그림에서 보듯이 자본주의가 한때는 금융을 통해서 경제가 작동을 하다가 지금은 금융 부분의 수익성도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금융자본의 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때 영국의 금융 부분의 수익성인데 이렇게 쫙 올라가죠. 언제 쫙 올라갑니까? 평소 때는 그대로 있다가 언제부터? 1980년대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죠? 지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올라가다가 그림만 보겠습니다. 금융 부분의 하락 추세인데 이윤율 하락 추세인데 1960년대는 요만큼이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8년도는 대폭 하락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금융 부분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아주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에서 보자면 예금을 하면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요즘? 1.5%죠. 1980년대에 예금을 하면 9% 정도 나왔어요. 1970년대 여러분이 예금하면 20% 나왔습니다. 무지막지한 이익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 이자 주다가 9% 이자 주다가 3% 이자 주다가 결국 지금은 1% 준다는 거죠.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금융 부분의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 부분의 수익이 안 나오면 금융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데 투자를 하죠. 사기도 칩니다. 그죠? 옵티머스, 라임 사태가 전형적으로 금융사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기를 친다라는 것은 위험한 곳에 그만큼 투자를 더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야 하는 거죠. 리스크가 커져 있기 때문에 경제의 위험성은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규제를 못하죠. 왜냐하면 다 이해관계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그게 제일 심하고 한국도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진척되어 가고 있는 거죠. 진보의 측면에서 보자면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있는 주도 상당 부분 이해관계에 이미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특징이에요. 미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트럼프가 하도 또라이 짓을 많이 하니까 미친놈처럼 취급당하지만 미국 클린턴이라고 해서 클린턴 때 전쟁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국무장관 클린턴이. 온갖 전쟁을 다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을 월스트리트의 주요한 자본가들은 월스트리트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테크 기업들 우리가 말하는 첨단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거기에 따라서 그들에게 이익을 손해시키는 그런 정책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두 집단이 모두 기득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차이점을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도 태극기 들고 이렇게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불행한 일이죠. 잠깐만요. 예. 우리나라 그러면 금융자본이 예. 세계적으로 위치가 대충 얼마죠? 우리나라 금융자본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그렇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금융 개방도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미국이나 헤게모니 국가인 영국 맨끝 빼고 금융 개방도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쉽게 들었다 매우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이게 실질 이자인데 세계 이자율이 쭉 떨어져 갖고 지금은 마이너스죠. 그죠? 요거에 미국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10년치 장기 채권인데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리버리지라는 거는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 안 해요. 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돈 안 법니다. 알겠죠? 그죠? 돈 빌려갖고 투자하죠. 그죠? 땅 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삽니까? 은행으로 삽니까? 다 은행 돈으로 사서 돈 올리는 게 그렇죠. 그죠? 그게 리버리지 비율인데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이만큼 갔다가 금융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대폭 망하죠. 금융권이. 그러다 다시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다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저게? 그게 바로 1%에 갔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1%와 한국의 1%한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힘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뭐로 나타나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사회주의의 성장입니다. 바로 버니 샌더스와 같은 사람들이 미국 민주당 대선에서 2위를 하다가 1위까지 하려고 하다가 아깝게 무너졌는데 미국은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에서 그린 뉴딜을 가장 앞서서 주장하고 있는 썰라이즈 무브먼트 오카시오 카르테즈라는 여성입니다. 20대 후반의 여성
미국 민주당 의원인데, 그리고 그 그룹이 결합되어 있는 그룹들이 이 지금 그 미국의 그 그린 뉴딜과 친환경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큰 하나의 이제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일한 오마르 같은 사람은 그 무슬림인데 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뭐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그룹들,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뉴저지 중가에서 그 누구죠? 뭐냐면 케네디 3세. 케네디가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가입니다. 그렇죠? 케네디,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당선되는데, 그 케네디 3세를 경선에서 떨어뜨린 사람이 민주사회주의 그룹에서 나왔어요. 그만큼 민주사회주의 그룹이 커지고 있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저항운동이 커져가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생산이 줄어들고 무역이 같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그만큼 이제 생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무역이 줄어들고 있다. 교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오기 전이냐면 코로나 오기 전입니다. 알겠죠? 코로나 오기 전은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죠? 요 그림은 세계 경제 위기를, 역사를 그려본 건데요. 요 보시면, 촬영이 안 되나? 이쪽에 보시면, 오일 쇼크, 1980년대 볼커 브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97년도의 그 위기, 요게 97년도 위기고, 요거는 이제 클린턴 불황이라고 하는 건데, 불황의 정도를 보면 강도가 어찌 되는 겁니까? 불황의 정도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호황으로 갔다가 불황으로 떨어지고, 호황으로 갔다가 불황으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강도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커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위기가 계속 한계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국 경제인데 8% 2000년대 6% 정도 성장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한 2010년도에 3%대로 갔고, 그 2000년대 말에 2%대로 떨어졌죠. 그죠? 뭐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불행한 일이냐? 한국과 같은 3만 달러의 국가가 된 나라에서 평균적으로 2.5%를 성장하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3% 성장을 하면 초호황, 1% 성장을 하면 불황, 2% 성장하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경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2%만 성장하면 일본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호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5% 성장하다, 9% 성장하다 80년대, 그 다음에 5%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도에 3%로 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성장률이 떨어지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라는 거는 돈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합니다. 여러분 돈이 안 되면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면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됩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에 두게 되는 겁니까? 은행에 두게 되죠. 이게 바로 금융화입니다. 알겠죠? 그럼 은행에 모셔두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투자를 하죠. 그때 투자를 하는 거는 펀드, 주식, 그 다음에 이런 파생금융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파생금융상품도 실물에서 부가 나와야 금융이 성장을 하는데, 실물에서 부가 안 나오니까 금융만 성장돼 있는 거죠. 이게 거품입니다. 알겠죠? 실물은 이만큼인데 그래서 그 거품이 한번 빠지면은 붕괴는 팍 나타났다가 다시 또 거품이 팍 올라갔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뭐 자꾸 바뀌었네.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자본 생산성. 자본 생산성은 이게 자본의 투자 효율이라고 하는 건데, 1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가를 자본 생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업들이 1원 투자하면 거기 나오는 건데, 투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죠? 떨어지고 있어요. 매출액 성장률인데, 요거는 이제 대기업들의 매출액 성장률, 그 다음에 1차 협력, 2차 협력인데, 2012년을 기점으로, 2011년이 우리나라 경제가 역사상 제일 고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 붕괴되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매출액 성장이, 옛날에는 한 10% 평균 성장했었는데 요즘은 한 3% 마이너스 성장이죠. 지금은 대기업들이, 여러분 대기업들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준은 43개 기업 집단, 현대, 삼성 이런 기업 집단을 재벌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 집단하고 그 다음에 300인 이상 기업들을 대략 인구 수준으로 보면 300인 이상 정도를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대기업 중에서 적자 수두룩합니다. 그 대기업은 잘 살고 중소기업은 못 산다,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대기업도 적자 수두룩해요.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하기 때문에.
삼성, 현대만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 현대도 2015년도부터 매출액이 거의 정체돼요. 매출액 성장을 안 합니다. 성장을 안 한다는 것은 마켓 셰어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정도만 됩니다. 그런데 판매액은 증가했는데 그거는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이 커지면서 판매 가격이 커지니까 판매액은 증가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자동차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한국만 줄어드냐? 도요타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위기죠. 그래서 투자가 대략 15% 정도 되는데 보통 투자는 기업들의 투자는 보통 내가 기계를 사용하면 그 기계가 내년의 가치는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지죠.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하잖아요. 감가상각을 하는데 보통 한 5% 정도가 들어가고 신규 투자가 한 5% 정도 돼갖고 10%는 돼야 이게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10% 정도 되면 기존의 설비들을 조금 유지하는 수준이다. 조금 더 나간다 뿐인데 지금 우리나라 투자율은 5%로 떨어졌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감가상각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위축이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조선인데 조선은 완전 망했죠, 그죠? 투자율이 쫙 떨어져요. 왜 조선이 망했는가 그림 보면 아시겠죠? 옛날에는 2008년도 이전에는 투자율이 100%예요. 투자율이 100%라는 건 내년에 공장 하나 더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추가 투자를 하다가 이제 망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검은 선이 정남입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경제가 별로 안 좋았는데 2018년 한번 보실래요? 2018년 보시면 요 부분은 요 초록색 부분은 무형자산, 연구개발 투자 같은 걸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초록색이 그다음에 빨간색이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공장을 하나 짓거나 기계를 투자하는 건데 건설 이 두세 가지가 동시에 뭡니까? 최저를 기록하죠, 그죠? 그래서 현 정부에 들어와서 경제 정책을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초기에. 경제가 저렇게 안 좋으면 뭐를 하더라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재정은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이게 검은선이 건설 부분인데 박근혜 때 건설이 이렇게 쫙 늘어났던 게 투기와 관련된 규제들을 쫙 풀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부동산은 잡겠다. 그게 김mon가 하는 수석씨 최근에 쫓겨난 그런 분이 책 제목이 그거예요. 부동산은 끝났다. 끝나긴 뭐가 끝나 그죠? 그래서 딱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기업들이 건설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건설 투자가 이렇게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작년이 2000년대부터 올해까지 중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난리가 났죠. 그죠? 영혼을 끌어들여갖고 영끌이라고 영혼을 끌어들여갖고 투자를 집을 사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 경제 전체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는 상황이었는데 작년까지 안 좋았는데요. 현 민주당 정부를 살린 거는 코로나19 위기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와서 우리나라가 방역을 제일 잘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다시 반등이에요. 그거 결과가 보면 되는데 이게 보면 검은 선이 뭐냐면 작년 12월 달 IMF나 OECD 같은 경우는 항상 내후년에 경기 예측을 합니다. 그게 에코노믹 아웃룩이라고 해서 경기 전망을 하는데 그 경기 전망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5.9%로 예상을 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정을 계속해요. 3월 달부터 수정을 계속하다가 4월 중순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6.2%까지 해요. 지금은 다시 좀 중국이 회복됐다고 해서 마이너스 한 3% 정도. 중국이 평균 성장률이 보통 한 6%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물건을 제일 많이 팝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0개를 생산하면 한 100개를 생산하면 15개 정도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고요. 18개? 미국에 판매하는 게 한 12개 정도 됩니다. 미국도 제일 안 좋고 중국도 전후에서 제일 안 좋습니다. 전후라는 거는 1950년 이후로 가장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살죠, 그죠? 잘 사나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여하튼 한국은 평소 때 데미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데 이거 보시면 잘 나오죠. 우리가 한 2.3% 정도까지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IMF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마치 가장 5월 달에 추정한 것들을 보시면 1.1%죠. 다른 모든 국가들보다 우리가 경제 데미지가 제일 작은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K 방역 이런 것처럼 방역을 잘하는 결과이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도 국내에서 생산은 잘 됩니다. 어디가 안 되냐면 체코가 생산이 안 되고 슬로바키아가 생산 안 되고 지금 미국 공장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슬로바키아, 미국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인도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거기에 물건을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 양산의 기업들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각국의 경제가 멈춰서는데 한 달씩 확장될 때, 즉 멈춰선 것이 한 달씩 확장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2%씩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보통 보면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5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한 3달 정도가 멈췄거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고, 지금도 다시 또 그래서 계속 하면 사람들이 죽죠, 그죠? 급여가 나와야 이거 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한 달, 2달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온 국가들이 생활 자금을 탁 지원했었어요. 독일도 지원하고 미국도 지원하고, 미국도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고하지 않는, 공장은 돌리지 않더라도, 즉 공장은 멈췄더라도 해고는 안 하고 유지할 경우에는 급여의 70%를 지금 우리나라도 3개월 정도 줬어요. 그게 바로 고용안정기금으로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다시 오픈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데는 이른바 2차 유행이라고 해야 될지, 2차 유행이라기보다는 다시 지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2차, 3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미국기인데요. 미국에서 월간 그 사회보장, 이게 사회보장이 뭐냐면 노동인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고용 통계를 보면 뭐를 보냐면 사회보험을 얼마만큼 내는가가 고용 통계예요. 왜냐하면 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임금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뭐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수고용직 말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내는 거 보면 쭉 정상적으로 갈 때 이랬다가 올해 그 1분기 때 3월달에 이 상황이, 4월달에 이 상황이 벌어졌죠, 미국에서. 2009년도에 위기만큼의 고용보험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석유 가격인데, 석유 가격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죠? 이렇게 떨어졌어요. 앞으로 석유 가격은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뭐 이유는 간단한데요. 오늘 나중에 에너지 얘기하겠지만, 텍사스에서 뭐로 발전하는 것보다, 텍사스 원유, 미국 그 석유 가격이 텍사스유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이 브렌트유고, 그 다음에 두바이유 이렇게 되는데, 텍사스유에서 석유를 꺼집어내서 발전을 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게 단가가 더 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텍사스가 그 사막이 많거든요. 거기에 예컨대 엄청나게 넓은 그 태양광 단지를 만들어 놔놓고 거기서 오서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30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처음에 건설할 때는 많이 들죠. 왜냐하면 일단 설비하는 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 그리드라고 해서 이렇게 그 개통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신규 들어가는 돈이 없거든. 관리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단가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일가스를 많이 개발하다가, 세일가스는 보통 석유 가격이 한 40달러는 돼야 이렇게 경제성이 있는데, 석유 가격이 저렇게 떨어지면서 사실상 경제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지금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왔어요.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이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로, 그리고 기후협약에 따라서, 즉 정부 간 파리 협약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기후에 대한 정부 간 협의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정부 IPCC라고 그 정부 간 협의체에서 1.5도씨로 우리가 한국에서 한 겁니다. 2018년도 인천에서 그 IPCC 회의에서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우리가 이제 그 IPCC가 승인을 해요. 그러니까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산업화 기준에서 1.5도씨 이상으로 올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2도씨였습니다. 임계점이 2도씨가 넘어가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라는 거였다가 1.5도씨로 낮췄어요.
그러면 매년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7%씩 감축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산화탄소 감축을 안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되어서 감축을 했다 하면 미국이나 유럽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해요. 페널티를 지금 자유무역에서 이 수입되는 가격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면 이건 자유무역 WTO 위반이에요. 자유무역협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해서는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저쪽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일 정책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EU인데요. EU는 자기 나라는 재생에너지를 갖고 물건을 만들고 한국은 석탄을 갖고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석탄 발전으로 인해서 비용 가격이 작아요. 코스트가 작게 오래 생산하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가격을 올린 만큼 가격을 더 올리도록 세금을 물리겠다고 2025년부터 하겠다고 이미 결정한 상태예요. 미국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잖아요. 트럼프는 석유와 이해관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완전히 입장 바꿨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IPCC 보고서를 누가 만드냐면 페리라고 미국 전 국무장관이 만들었거든요. 그게 페리 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그 정권을 잡으면 정책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별로인데요. 1차 유행으로 끝나면 2020년대 갖고 요만큼 경제가 떨어졌다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데 2024년까지 2019년도의 기준으로까지 2024년도까지 회복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이만큼 이게 2019년도인데 경제가 이만큼 안 좋아져서 회복되는데 4년이 지나도 이만큼 정상적으로 안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2차 유행이 오면 이게 빨간 게 2차 유행인데 만약에 내년에 2차 유행까지 와버리면 그 합쳐진 효과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만큼 떨어질 거고 경제가 떨어지는 그 속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2024년까지도 4% 이하에 머물 것이다. 이게 시나리오별로 나오는 거예요. 진실은 모르는 게 행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행복하게 막 쓰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제일 좋아요. 다음 세대에 하면 지인 생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의 지금 삶의 태도가 거의 그렇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용기 있는 자는 진실을 향해서 눈을 좀 크게 떼야 됩니다. 이 고용 형태별 노동자 고용 형태라는 거는 이게 고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상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등 했는데 제일 소득 감소가 제일 작은 쪽이 당연히 상용직입니다. 제일 소득 감소가 많은 직이 제일 위험한 직종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엄청나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용기간별 가장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무원들입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변동 없음 곳에. 그리고 변동이 있다고 해서 고용이 감소했다고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는 데는 공공부문의 12%, 공공부문에 고용된 비정규직 좀 되겠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들이 이 집단들이에요. 중소기업, 그 다음에 영세자영업자, 그 다음에 이 기타, 특수고용직 이런 분들이죠. 아주 정확하게 계층적입니다. 불안정 고용을 하고 있고 저소득 창의 가장 큰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게 뉴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현존하는 질서를 그냥 유지하는 거는 뉴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성장 정책일 뿐인 거죠. 어쨌든 요거는 이제 노동자의 상태하고 웰빙과 관련된 건데 로우 하면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 보시면 홈워킹 한번 보세요. 홈워킹, 워킹 프롬 홈인데 당연히 어퍼 클래스, 상층 클래스는 집에서 일하는 거 뭐라 합니까? 저도 재택근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냥 급여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금융 부분이라는 저 같은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컴퓨터 치거나 연구실에 가서 컴퓨터 치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워킹을 그대로 하든가 아니면 일을 못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두 가지인 거죠. 일을 하면은 코로나의 감염률이 높아지고 안 하면은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이런 것이 영화 제목으로 얘기하면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그게 우리가 직면해 있는
삶의 조건들이다. 이거는 한국의 그 1분기 그 불안정 고용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 봅시다. 세계 10대 국가들의 재정적 반응,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에 그 대응한 반응인데요. 한국이 아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 꽤 적극적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투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그 일반 시민들에게 요번에 준 2차 재난지원금 전에 7조 들어가는 것 전에 일반 시민들에게 그 뭐 100만 원 그 있잖아요. 그죠? 100만 원. 그거는 저희 경남연구원에서 내는 겁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다가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다시 이렇게 됐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까지 합치면 대략 한 42조 정도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임금 보조금으로 상당 부분 들어갔고,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한 200조 정도가 지원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원한 건 40몇 조가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 그게 한 160조쯤 돼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일반 기업인들 해서 대출들을 막 늘리는 거죠. 대출들은 뭐 갚아야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액수로 봤을 때 한국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투입된 금액이 총 하면 229조인데 여기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금이 대략 요거 민생과 고용 부분에서 한 47조 정도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170조는 기업들에게 지원한 건데 가끔씩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기업들에게는 175조를 지원하느냐? 멍청한 질문입니다. 알겠죠? 기업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도 지원을 하고 우리도 더 이만큼 지원하라고 얘기해야지. 기업 지원하는 거는 기업에 대한 특혜다 그러면 그 지역 지금 현금 유동성 떨어지면 망해요. 기업들이 3개월을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지원을 하고 누구한테는 노동자들과 피고용자들과 특수직 고용자들 같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은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방식의 개입이 조금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막 세계적으로도 막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걸 3,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6월 달쯤에 끝난다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 팬데믹이. 그런데 한 5월 달쯤 올려부터 이게 통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2차 유행 나오면서 적어도 약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백신 개발에 대해서 아무리 빨라도 뭐 최근에 이제 대선 12월쯤에 이렇게 이제 사용을 승인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된가 불안정함을 고려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건 3차 이 실험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워낙 미국이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빨리 승인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것이 나오려면 적어도 내년 중반기는 돼야 된다. 후반기는 돼야 된다는 일반적인 얘기죠. 대통령께서 국내에 이렇게 기업들에게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개발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본 결과로는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쇼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한국의 가계비 수준이고요. GDP 대비 가계비 비중이 2019년도에 37.9%입니다. 요거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재정이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재정이 안정되어 있는데 요걸 보시면 가계부채 비중입니다. 가계부채 비중에서는 한국이 전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한 5위쯤 5, 6위쯤 돼요. 정부가 재정적으로는 건강한 수준에서 거의 5, 6위쯤인데 이게 다 이거 망한 나라들입니다. 뭐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는 워낙 잘 나가는 나라고 원래. 나머지는 뭐 이렇게 체흐 이런 나라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국은 어떠냐면 정부는 흑자고 쉽게 말해서 정부는 재정이 안정돼 있고 가계는 뭐다? 힘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계는 힘들고 정부는 적자다라는 거는 가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기부양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을 한국이 제일 안 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서 알아서 해라? 각자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래서 뭐 임금이 싼 데서 일을 하든 어떻게든 일자리를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를 우리가 굉장히 비판하고 반대하고 하지만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적극적인 걸 해요. 그래도 성장을 잘 안 해서 문제지만 일본 경제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15분.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갔다. 예, 알겠습니다. 5분만 더 주십시오. 20분.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요 보시면 요 빨간색 검은 선이 한국입니다. 한국의 재정 운용은 이 요소